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트론텐 정경준입니다.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기관들이 거의 매주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선 주자들의 지지도가 상당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광주를 다녀갔고요. 이번 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광주를 찾을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을 향한 구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내년 대선을 향한 호남의 민심 그리고 이에 따른 전국 전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킹핀 정책 리서치의 오승용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오늘 저녁에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TCS 국제학교에서요.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이 넘게 나왔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전에 광주시가 이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정확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토론 도중에라도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년 7월에 대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대선 후보들의 발걸음은 올해부터 이제 벌써 이미 내년에 있을 대선을 향해서 올해 7월에 대선 후보 예비후보가 등록이 시작되는데 후보들의 발걸음은 벌써 바빠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호남부터 찾는 이유 뭘까요? 먼저 얘기 좀 나눠보시죠. 먼저 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이 호남을 찾는 이유. 네, 광주 그리고 호남이 갖는 정치적인 상징성 이걸 가장 먼저 언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떠받치는 핵심 기둥이 호남이라는 것은 다 아실 거고요. 그리고 대선 후보들에게 있어서 호남의 유권자의 지지는 대선 승리로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일종의 종잣돈, 시드머니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호남의 지지가 필요한 거고요.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호남 없이도 안 되고 호남만으로도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호남은 본인이 전국적인 대세임을 입증받는, 검증받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호남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고 광주를 자주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공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특별히 더 보탤 말은 없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규모는 호남이 전국 인구의 한 10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민주당만 놓고 보면 당원 규모의 한 4분의 1 정도가 호남 지역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로서는 호남 지역을 소홀히 대하는 것은 거의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호남 없이는 안 되고 그렇지만 또 이제 전체 인구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걸 생각하면 호남만으로도 안 되는 것이 이제 민주당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호남이 과거에 이제 전략적으로 몰표를 보내는 그런 성향도 보여왔지만 동시에 배신 투표를 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호남에 대해서 한편으로 구애를 해야 되지만 동시에 표단속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아무튼 복잡한 지역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호남이 전국적인 인구 비로 하면은 10%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민주당 내 당원 비화하면 훨씬 더 높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할 거고 또 호남의 여론이 수도권하고도 상당히 닿아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많이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수도권 인구 넓게 좀 폭넓게 잡으면 30% 이상이 호남 출향민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2세대까지 포함하면 더 넓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호남의 여론이 수도권 호남 출향 인사들의 여론에 민심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더 호남에 신경을 썼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제 세대가 계속 이어지면서 꼭 반드시 호남의 여론이 수도권 여론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작용을 한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인구 구성을 봤을 때 호남 출신 출향민들 그리고 특히나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호남 지역과 연동되어 있는 여론의 흐름이 있다라는 사실은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에 있는 이제 호남 출신의 유권자들과 호남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유권자가 이질적이냐 동질적이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더
그 관계가 조금 모호해져서 후보자들이 전략적으로 어떤 호남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계산이 이제 복잡해진 것이 아닐까. 이것이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 하락하고도 약간은 연결되어 있어 보이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이제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여론이 호남과는 좀 다르게 작동한다고 봤을 때는 자신의 지지 외연을 확장하는 방법은 뭔가 호남과는 좀 다른, 호남의 유권자들이 바라는 것과는 좀 다른 입장을 견지할 때 오히려 외연을 확장하는 거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훨씬 더 호남이 견인하는 힘이 훨씬 더 아직 강하다면 오히려 그것이 역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호남에 와서 5.18과 관련해서 사과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사실은 호남에 대한 구애보다는 수도권에 있는 좀 더 중도적인 성향의 유권자들을 겨냥한 그런 일종의 중도화 전략인데 마찬가지로 이낙연 대표 역시 그런 중도화 전략의 차원에서 사면론도 제기하고 이제 이런 노력들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예상하지 못한 반발을 불러왔던 것은 바로 이런 복잡한 유권자 지형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권자 지형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전에는 호남의 정서가 그대로 수도권으로 연결된다 이런 생각들이 일반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변화가 있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자꾸 호남의 호남 출신 수도권 거류자의 2세들이 태어나면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왜 이런 변화가 생깁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다르다고 하면 차라리 쉬운데 네. 다르지도 않고 같지도 않은 아주 확실하게 연결해서 설명하기 좀 모호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지역적으로 보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과거 뭐 연구를 통해서 지역성이 투표 결과 특히 어떤 지방의 적을 연고를 두고 있는 서울 거주민들이 투표 결과에 지역 관련 변수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봤을 때 과거에는 호남이나 영남 출신의 서울 거주민들이 그 지역 해당 지역의 여론에 영향을 받는 그 효과가 컸었는데 최근에는 호남과 영남은 양쪽 다 좀 그 영향이 약화되고 오히려 충청 지역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대선 후보 한 분 한 분 중요한 대선 후보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즘 대선 여론조사에서 계속 1위를 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오늘 경기도지사가 여의도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이런 걸 했는데 뭐 의원들이 대단히 많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 50명이 같이 공동 주최를 했고 또 뭐 20여 명이 직접 참석을 했고 이랬다고 하는데 사실 그동안에 이재명 지사 하면은 여의도의 기반이 좀 약하다 이런 게 약점으로 지적이 됐었지 않습니까? 상당한 변화가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대로 새 굳히기를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포지션이 저는 좀 주목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냐면 당내의 주류적 입장이 아니면서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지는 것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이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지리적으로도 서울이 아닌 경기도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중앙도 아니면서 그러나 아주 변방도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거리감을 유지하고 즉 현 정부와도 거리감을 유지하고 중앙 정치하고도 거리감을 유지하면서도 아예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을 지금 자리 잡고 있어서 저는 이재명 지사로서는 굉장히 지금 유리한 국면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보통 이제 민주당의 주류 당원들 또는 다수 당원들은 이른바 이제 친문 세력이고 그리고 그 친문 세력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노선에서 이낙연 대표를 좀 더 지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런데도 이재명 지사가 지금 지지율에서 이 정도로 앞섰다면 훨씬 더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단순히 지금 수치만으로 볼 수 있는 지지율보다 잠재력이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좀 반대 의견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확장 가능성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의 흐름들을 보면 우선 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주류 세력과 거리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은 맞고 반은 좀 최근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태생적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포지션 자체가 비주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보이고 있는 정치적인 행보나 메시지를 보면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을 찬양하고 친문 구애적인 정치적인 메시지와 행보들을 의도적으로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지지율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가장 최근에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에서 지난주에 조사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전국 1,01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오차범위입니다. 응답률은 13.4%를 보였는데요. 이 한국사회 여론조사연구소에서 조사했던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를 보면 올 1월에 이재명 지사가 26.2%였고요. 이낙연 대표가 14.5%, 윤석열 검찰총장이 14.6%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재명 지사가 23.4%였는데 2.8%포인트 상승했고 이낙연 대표는 1.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민주당의 같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32.5%인데요. 결국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을 합한 게 40.7%라고 했을 때 민주당 지지층을 제외한 이른바 중도 확장은 겨우 7.2%포인트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재명 지사의 최근의 상승세는 이른바 친문 성향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지율이 이동한 것에 불과하고 과거 이낙연 지사가 한창 대세론, 대망론이 있을 때 20% 가까이 민주당 외 지지율이 추가되었던 이런 확장성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게 구조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가 지지율의 바닥을 치고 있는 형국이고 정세균 현 총리는 대선 출마 자체를 지금 보류하고 있는 밝히기 지금 어려운 단계에 있다는 거죠. 무주공산인데 겨우 20% 중반, 30%로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우리 확장성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분이 오늘 굉장히 다른 견해를 보이고 계신데 다른 견해를 가지신 분들이니까 나오셔서 같이 토론을 해 주십사 이렇게 저희가 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해보죠. 재미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지금 공지선 교수 보시기에는 중도 쪽으로 확장을 좀 한 결과가 아니냐 이런 얘기시고 오 대표 보시기에는 아니다. 이거 차라리 중도라기보다는 친문에 더 확장을 한 거다.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친문은 이재명 지사를 좀 거부할 거다 이런 견해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이재명 지사가 사실 상당히 다른 행보를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에게 꽤 호감 있는 언사를 계속 좀 발표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차이들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공 교수님 좀 더 하실 얘기가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중도 쪽으로 확장된 결과가 지금 여론조사에 반영됐느냐 안 됐느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친문의 공식적 지지나 적극적 지지가 없이도 이 정도면 민주당의 공식적 후보가 됐을 때는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 정도입니다. 중도의 확장성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 네, 어차피 두 분의 견해고요. 이게 무슨 정답이 있는 얘기가 아니니까 토론 상황 지켜보시고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승용 대표께서 여론조사 결과들을 인용하시고 계신데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드릴 수 없는 토론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재명 지사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가 오늘도 이제 부동산 관련된 토론회를 했고 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그동안에 쭉 좀 상당한 입장을 밝혀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엔 공 교수님부터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예, 저는 지지율 자체보다 오히려 중요한 부분이 이런 정책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일단 지방자치가 가지는 이제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전국적으로 실험할 수 없는 것을 지방자치 단체 차원에서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필요한 경우에 이제 전국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일종의 실험실을 보유하는 셈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서는 최대 규모죠. 인구 면에서 제일 큰 인구를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정책을 실험한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그리고 그 지역의 유권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그것을 전국적으로 확장하기에 굉장히 우리가 일반 유권자들이 보기에 굉장히 이로운 징조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전남의 어느 한 군에서 실험한 것을 전국에 확대하는 것은 주저스럽지만 경기도라면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도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의 평가, 주민들의 평가가 좋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기대가 투영된 것이 현재 이제 지지율로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이제 이 경기도가 어떤 잘하는 것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분명히 좋은 일인데, 이것이 수도권으로의 집중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계속해서 인구를 빨아들이고 이 이른바 이제 기본 시리즈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죠. 기본 소득 또는 기본 주택 또는 뭐 기본 뭐 대출까지도 한다 뭐 이러는데, 점점점 사실 기본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유권자들이라면, 주민들이라면 경기도에 가서 사는 것, 그러면 훨씬 더 뭐 서울로 출퇴근도 뭐 가능할 거고, 이런 생각들을 품게 될 텐데, 그것이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아직까지 그런 대통령으로서 또는 뭐 대선 후보로서의 그런 큰 그림은 보여준 바가 없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그런 호감과 거부감 또는 우려가 복합적으로 지금 교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공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위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한 경제 정책 그리고 사회 정책의 실험실, 가장 최첨단 선진적인 실험을 하고 있는 실험실과 유사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의 장점은 뭐 앞서 다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더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경기도 사례를 국가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이른바 과잉 일반화의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상황에는 맞아떨어졌고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서는 합리적이었는데, 대한민국 전체 상황을 봤을 때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다소 좀 무리가 가는 측면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험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닌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재명 지사의 정책 중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은 제가 뭐 언급을 안 해서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이 지원과 보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지금 내놓는 메시지들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보편적인 재난지원금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별 지원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상 국가의 코로나 관련해서 재산권의 제한에 대한 보상의 차원, 법률적인 보상의 차원을 통해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까지 이런 경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다 디테일, 완성도는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재명 지사에 관련된 얘기 이 정도 정리를 하고요. 그 이낙연 대표에 대한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때는 작년 초만 하더라도 뭐 부동의 1위였고요. 뭐 아마 총리할 때는 거의 40%대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던 이낙연 총리가 요즘 지지율은 참 많이 떨어졌습니다. 10% 중반대 이 정도 돼 있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광주를 또 다녀갔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왜 이렇게 떨어졌고 이게 회복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누가 먼저 말씀하실까요? 이번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한때 40% 육박했던 지지율이었는데 지금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들 정도로 지금 대선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면 관련 발언, 그리고 이익공유제 관련 발언들이 결국은 지지층의 이탈을 가져왔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해석하는 해석이 있을 수가 있고요. 보다 좀 넓게 해석하면 이낙연 대표가 가지고 있는 지지 기반의 협소함, 그 협소함이 원인일 수 있는 거고, 당 대표로서 어떤 갈등 상황이 있었을 때 이걸 해결하는 입장보다는 그걸 따라가는 입장, 그리고
그걸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입장이 아니라 뒷북치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국민들 보시기에 국가 지도자로서의 그런 위상 그리고 평판 이런 것들에서 다소 좀 손상이 온 거 아닌가 그런 결과물 총체적인 결과물들이 현재 지지율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반전의 계기를 찾아야 되는데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이익공유제와 같은 그런 대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아직까지는 반전을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애초에 이낙연 대표가 본인 몸에 맞지 않는 옷으로 입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표라고 하는 것,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라고 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뭐 맞는 옷이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이전에 이제 이낙연 대표의 과거 정치 경력을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어떤 지금 옛 민주당과 구분되는 신민주당의 선명 노선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포지션인데 그래서 최근에 그 사면 논의도 그렇고 이익공유제 발언도 그렇고 그분답지 않은 발언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발언을 현재의 민주당 대표로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뭔가 반발이 불가피했던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본인이 이제 자기만의 어떤 캐릭터로 이 국면을 돌파하지 않으면 이제 당의 지지나 대통령의 지지율로 어떤 득을 보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호남의 유권자가 이낙연 대표를 어떻게 보느냐인데 바깥에서는 단순히 이낙연 대표가 호남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치 호남 대망론의 한 수단으로서 어떤 기대주라고 인식을 해왔었죠. 그러나 호남의 유권자들이 바라는 것이 단순히 호남 출신의 어떤 차기 대선 후보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좀 더 그보다 더 큰 것을 바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냐면 호남의 정상화 또는 호남의 표준 시민화라고 저는 뭐 부르고 싶은데요. 그런 욕구 또는 기대에 이낙연 대표가 부응하지 못하고 그리고 부응하기에 본인의 생각이나 본인의 어떤 신념이 조금은 이질적이 아닌가 이런 근본적인 좀 의심도 듭니다. 네, 대선 후보들에 대한 토론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도국에 TCS 국제학교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보도국 뉴스 스튜디오 연결해서 이 소식 코로나19 관련된 소식 듣고요. 다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오늘 광주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대규모 발생 소식 뉴스 특보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TCS 국제학교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이 추가됐습니다. 이곳은 지난 23일 발생한 북구의 TCS 에이스 국제학교와는 또 다른 곳인데요. 광주시는 북구에 있는 TCS 국제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에 광주 지역의 유사 시설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하루 동안 세 자릿수 발생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손주수 기자, 오늘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상황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광주시가 조금 전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광주시는 광산구에 위치한 비인가 교육시설인 광주 TCS 국제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135명을 상대로 검체 채취를 했습니다. 1차 검사에서 1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자 2차 검사를 진행했고 조금 전 100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3일 에이스 TCS 국제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자 지표 환자와 관련한 다른 국제학교와 인근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벌였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종교 관련 교육시설 확진자는 광주와 전남을 모두 포함해 138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광산구 운남동의 TCS 국제학교는 어떤 곳인가요?
광주 TCS 국제학교는 최근 130여 명이 확진된 대전의 IEM 국제학교와 같은 선교회 소속입니다. 학생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집단 생활을 하다 보니 접촉을 통한 감염이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당 선교회 소속 시설 명단을 전국의 지자체에 전달해 추가 진단검사도 진행 중입니다. 광주시는 또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모든 비인가 학교 합숙시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에서는 에이스 TCS 국제학교 관련 확진자 외에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3명과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전남은 오늘 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화순군 사평면사무소와 연관된 1명과 생활치료센터에서 가족과 함께 격리 중이던 1명이 진단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청에서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용석 광주시장이 긴급보고회를 열고 TCS 국제학교와 관련한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시 광산구에 위치한 비인가 교육시설인 광주 TCS 국제학교에서 광주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 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학생 및 교직원, 교인 등 135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현재까지 100명이 양성, 26명이 음성, 나머지 9명은 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주 TCS 국제학교는 IM 선교회 관련 조직으로 선교사 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이고 전국 각지에서 온 학생과 교직원 122명이 합숙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우리 시는 지난 23일 에이스 TCS 국제학교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관련 교회와 교육시설 방문자들을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해서 오늘 현재까지 37명의 확진자를 찾아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IM 선교회가 전국 각지에 지부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1월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광주의 상황을 공유하고 정부와 각 지자체의 선제적 조치를 요청했고 이날 밤 대전 IEM 국제학교에서 125명의 집단 감염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발생한 광주 TCS 국제학교 집단 감염 역시 IM 선교회 관련 광주 소재 교육시설 전수검사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이곳은 어제 오후 학생 및 교직원, 일부 교인 등 135명에 대해 검체 채취를 한 후 최종 결과가 나온 현재까지 예부와 격리 조치한 상태입니다.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광주 TCS 국제학교 학생들 대부분이 6세부터 10대까지 미생년자이고 학생 절반 이상이 타지역 거주자임을 감안하여 우리 시는 확진자들을 가급적 실거주지 인근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또한 오늘 검사자 135명 중 음성 판정을 받은 26명과 검사 진행 중인 9명은 별도 분리하여 격리 조치합니다. 1월 중에 에이스 TCS 국제학교와 빈내리교회, 강주 TCS 국제학교와 한마은교회, 타쿤 TCS 국제학교와 광명 서영교회, 안디옥 트리니트 CAS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신 분은 강주시청 임시선별검사소 또는 5개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즉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교교육시설 학생들과 교직원, 학부모들은 확진자와의 접촉이나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속히 검사를 받아주십시오. 네, 광주 지역의 TCS 국제학교의 대규모 확진자 발생에 앞서서 대전 지역의 IEM 국제학교에서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왔고 전국적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이미 지난해 6월에
인근 주민이 방역 점검의 필요성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역 당국은 그동안 민원을 소홀히 여기고 안이하게 대처해서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알리는 대전시 SNS에 올라온 댓글입니다. 글을 쓴 사람은 최근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전 IEM 국제학교 인근 주민. 지난해 6월 이 학교에 대해 방역 점검이 필요하다고 신고했지만 방역 당국의 안이한 대처로 집단 감염을 불렀다고 꼬집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마스크도 잘 하지 않고 숙식하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인다며 점검을 부탁했던 당시 신고 내용까지 첨부했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은 구청에선 학교 2층에 예배당만 조사한 뒤 경고 조치만 하고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시는 이 학교가 비인가 시설로 당시 규제할 기준이 모호했다며 방역의 허점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교육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복지부하고 좀 유형에 맞는 방역 수칙을 서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자고 했었고요. 이런 가운데 대전시는 이 학교의 집단 감염이 지난해 말 전국적으로 800명의 확진자가 나온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와 관련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두 단체가 선교사 양성이라는 목표가 같고 올해 초 이 학교에 입소한 수련생 일부가 입소 전 BTJ 열방센터를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동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해당 학교가 담당 구청의 신고 없이 급식실을 운영했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기숙학원 형태로 운영한 정황도 확인했다며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대표 고발과 함께 치료비와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TCS 국제학교 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00명이 추가됐습니다. 광주 지역의 하루 확진자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는데요. 북구의 TCS 에이스 국제학교의 집단 감염 발생 이후에 유사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고 특히 종교 교육시설에 학생들과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확진자의 접촉이나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신속히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특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된 특보 들으셨고요. 대선과 관련된 토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최근 이낙연 대표가 사실은 그 지지율이 하락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사면론,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통령께 건의라는 형식이었는데 대통령이 이걸 사실상 수용하지 않는 그림이 되면서 이낙연 대표가 좀 곤욕스러운 상황이 되기도 했는데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 그리고 이어서 나온 코로나19 이공유제 이런 주장들 어떻게 보시는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 교수님부터. 네네. 뭐 사면론 얘기는 워낙 뭐 얘기가 많이 됐던 거기 때문에 제가 뭐 길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진보 이념 성향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결과적으로 어떤 중도층이라든지 보수층 유권자들에게는 환영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 경선의 잠재적인 후보로서 민주당 경선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마 이런 측면들이 좀 미스매치가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을 조금 더 부추겼던 게 이익공유제, 코로나19 관련 이익공유제 부분인데 이게 새로운 정책은 아닙니다. 과거에 정운찬 전 총리였었죠. 동반성장위원회에서 2011년에 내놨던 초과이익공유제에서 출발을 하는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협력이익 공유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 입안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안입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이 부분들을 제시를 했는데 이 정책의 특징은 과거 금모으기 운동처럼 일단 정책 자체가 기업의 어떤 선의, 자발성에 기초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위기에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는가라는
라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입법이 지금 법안이 발의돼 있는 게 있습니다. 소병원 의원이 발의했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런 게 대표적인 이익공유제 관련 법안들인데요. 이것의 문제는 어떤 거냐면 기금을 마련해서 결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 국민들을 돕겠다라는 건데, 기금을 마련하는 과정 자체가 기업의 자발성이고 세제 혜택을 인센티브로 제시하고 있지만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또 준조세의 성격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이 기금 중심의 지원 정책들이 과거에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중 자유무역 협정 관련해서 손해본 농가들을 위해서 이익을 본 기업들이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하자라는 기금 마련했던 게 농어촌 상생기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매년 1,000억씩 10년 동안 1조를 모으자라는 거였는데 지금 3,000억도 안 모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10년이 다 됐는데요. 그래서 이런 기금을 마련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이런 정책들을 펴야 되는데, 코로나19처럼 단기간에 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에는 이 정책 자체가 지나치게 나이브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지지율 하락 때문에 조금 발이 바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공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좀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이제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표로서 민주당의 당원들과 지지 세력들을 견인하는 힘을 과연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분인가를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지자들과 지도자의 관계는 단순한 추종 관계도 아니지만 동시에 단순히 지지자들을 추종하는 관계도 아닙니다. 이렇게 상호적인 관계인데요. 민주당에 대해서 이제 바깥에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런 얘기들을 하죠. 이제 이른바 친문 세력이 있고 또 친문의 이제 리더격인 어떤 브레인이나 스피커들이 있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여론을 주도하고, 그래서 이제 그 주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쫓아간다, 이런 식으로 좀 단순화해서 묘사하곤 하는데, 우리가 그런 단순한 묘사를 받아들이더라도 이낙연 대표가 그런 견인하는 능력이나 여론을 이끄는 능력이 사실상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선거를 냉정하게 보면 분명하게 민주당만으로 집권할 수는 없고, 민주당의 외연을 분명히 더 중도 쪽으로 확장해야만 대선이 됐건 보궐선거가 됐건 지방선거가 됐건 다 승리하는 것은 불변의 사실인데,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임을 인식시키지 못하고 있고, 또 그렇게 설득할 수 없다면 그것은 지도자로서는 아무튼 큰 한계가 아닌가, 그리고 그 한계를 정확하게 드러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또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이렇게 좀 주춤하고 있는 동안에 여당 내에서는 또 제3후보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3후보로 가장 먼저 꼽히는 분이 아마 정세균 총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세균 총리는 최근에 이제 총리이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포함시키지 말아달라, 이런 입장을 여론조사 회사에 통보를 한 상태여서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상당히 행보가 굉장히 분명한 입장, 그러니까 기존 총리들에게서 보이기 좀 어려웠던 기재부에 뭔가 지시를 한다든가 교육부에 뭔가 지시를 한다든가라는 굉장히 분명한 입장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기재부에 엄격한 어떤 지시를 내려서 새로운 의제를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정세균 총리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엔 공 교수님부터 얘기 좀 들어보죠.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뭐냐면 지금 특히나 이게 이제 평범한 일상식이라면 다른 리더십을 요구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위기 상황이고 지금 2021년 이 한 해가 사실은 이제 막바지 고비가 닥치는 시간인데, 그래서 방역을 문제를 해결하고 코로나 극복과 함께 동시에 경제 회생이라고 하는 중대한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국회보다는 행정이 그 능력을 또는 더
적합성을 보이기가 좋은 문제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총리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오히려 여론조사에서 포착되지 않고 수치로 드러나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정부에 대한 지지가 회복되고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경제 회생에 어떤 전기를 마련한다면 굉장히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런 지금 현재 우리의 관심이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이 배경에는 이낙연 대표에 대한 지지가 낮아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제3후보의 가능성은 좀 넓게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냐면 너무 아직은 좀 식상한 느낌? 뭐냐면 뭐랄까요? 정세균 대표 총리도 그렇고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과거의 계승 발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는 리더십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는 리더십이 등장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판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 있는 위치는 정세균 총리와 이낙연 대표가 좀 다릅니다. 오히려 대선 후보로서 활발한 행보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이낙연 대표가 있고요. 정세균 총리는 총리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서의 행보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인트는 이낙연 대표는 잃고 있고 정세균 총리는 포인트를 크게 딴 측면이 있다. 이익공유제가 설익은 정책을 꺼내서 오히려 재계 기업들의 반발, 중산층의 반발을 가져오고 있다면 정세균 총리는 자영업자 손실보장이라는 충분히 숙성된 정책을 내놓음으로써 본인의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국가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좀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기재부 장관이 뭐 100조가 드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 입법안을 보더라도 이건 8조에서 한 10조 정도 충분히 대한민국 재정 여건상 가능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기본권 제한과 관련해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자영업자들이 헌법 소원을 내서 영업 제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지금 임박해 있다는 거죠. 근데 기본권 제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엄격하게 따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법에는 이미 이 기본권 제한이나 영업 제한에 관련된 보상이 있는데 유독 코로나 감염병 예방법에만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도 이걸 헌법재판소가 손을 안 들어줄 수가 없는 측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영업자 손실 보장과 같은 경우는 보편 지원이냐 선별 지원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타겟팅을 해서 정확하게 지원을 한다는 측면에 있어서 그 파급 효과 그리고 헌법적인 어떤 가치를 보존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행보라고 봅니다. 코로나19 관련 특집 뉴스를 하다 보니까 오늘 토론 시간이 짧아서요. 충분한 얘기들을 다 못하고 있는데 두 분께 제가 각각 한 가지씩만 질문 드리고 한 2분 정도씩만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 교수님한테는 요즘 그 널뛰기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거는 여론조사 기관 또는 이제 언론의 꼼수가 조금 엿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윤석열 총장을 뺀 여론조사 결과를 계속한다고 하면 범야권 후보들의 지지율이 그만큼 높게 나올까 아니면 그렇더라도 여전히 낮게 나올까 이걸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야권 후보들이 지리멸렬한 지지율을 보이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때 야당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것들이 점점 낮아질 가능성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총장을 일부러 넣음으로써 마치 야권의 어떤 후보가 있는 것 같은 착시를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정부에 대한 비판 또는 대통령에 대한 어떤 반대 메시지를 그쪽에 투사할 수 있는 항목, 칸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윤석열 총장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언론기관, 여론조사 기관과 뭔가 언론이 그런 식으로 여론을 조금은 호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대립항이나 다른 어떤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율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 대표께는 제가 서울시장 선거 전망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결과가 아마 내년 대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시간을 충분하지 않습니다. 2분 정도에서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선거입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는 이낙연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만약 민주당이 진다면 사실은 당대표 대선 후보로서 생명력을 더 이상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민주당으로서는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선거인데 관건은 야권 후보 단일화가 성사 가능한가의 여부인데요. 많은 분들은 아마도 그 승리를 위해서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걸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저는 양쪽 국민의힘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낙관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다. 결국 서울시장 선거는 3자 구도로 전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로서는 좀 더 힘을 낼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 같고요. 야권 후보로서는 좀 더 야권 단일화에 대한 논의의 밀도를 높여야 되는 그런 과제가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쟁점이 된다면 여야 간에 뭐가 될 수 있을까요? 1분 정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존의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에서 이탈했던 중도 세력을 수도권에서 다시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가 핵심인 것 같고요.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게 있어서는 후보 단일화의 문제가 역시나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이 제가 보기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장밋빛 전망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너무 양쪽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단일화가 안 됐을 때 국민의힘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단일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치 현안들이 많아서 들어보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오늘 토론 시간이 짧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두 분과의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년 초에 대선과 지방선거라는 두 개의 큰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정치권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남은 늘 전략적 선택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라와 지역사회의 미래를 생각하는 호남의 전략적 선택이 이번에는 어떻게 나타날지 또 궁금합니다. 시사토론10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